정치권에서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당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민주당보다 먼저 지금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건데 TK 지역 의원들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상 민주당 여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먼저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누가 했냐면 이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15명인데 전원이 여기에 다 참여됐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왜 참여했을까? 한마디로 지역 민심이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기 때문이고요. 네. 특히 이제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가덕도를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먼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단속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단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15명이 공동 발의를 하니까 굉장히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사실상 자중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유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지역 보궐선거를 오거돈 시장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 발전으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면은 상당히 본인들이 좀 공경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질책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또 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자중질환으로 지금 치달으면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 내부에서도 TK 지역, PK 지역 출신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좀 말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인 상황이다 보니까 당론을 좀 하나로 모으기가 당분간 좀 곤란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배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자중질환이죠. 자중질환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산 보궐선거 시장에 대한 프레임 전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미 예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예상이 됐다는 것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상당히 노리고 있었던 어떤 점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소위 시쳇말로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푼다라는 그런 것이죠. 프레임 전환이라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부산 선거시장이 부울경의 가장 핵심 도시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차기 대권에서 가장 유리하고 핵심적인 고지가 바로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만약에 야당에 뺏긴다 그러면은 대권 전초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부분, 이 부분들로 뒤덮일 경우에 부산 보궐시장 선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또한 보궐시장에 대한 선거 책임론이 여당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해서 여권 내부가 아니고 야권 내부에서 이 부분이 이 갈등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사실상 부산시장 공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그런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그건 야권 여권으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물론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성에서 질책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소선거제와 대통령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역구 민심에 대한 이해관계에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라도 지역구 민심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원내대의한 전략의 가장 산행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라든가 각종 법안의 정점 법안의 처리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일사대오, 불란한 그런 일사불란한 그런 대오 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불협화음이 터져옴에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결국 부산 지역의 의원들 입장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장 선거가 자칫하면 여권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의 부산에 연구를 얻은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덕도라는 것이 이미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간이나 이어져 오는 어떤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치권들이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가덕도 신공항이란 동남권 신공항이란 이 테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갑론을박 해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티켓권도 이해관계가 있고 피켓권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경제적 논쟁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6년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고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9조 원, 10조 원 가까이의 경제성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7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13조에서 14조 원 늘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럼 14조 원을 상회한다 봐야 되겠죠. 이 돈이면요. 무안공항이라든지 영양공항을 소규모 공항을 30개 내지 4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치를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은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었을 때 이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조정이 구조들이 있는가 이것부터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천문학적 숫자가 토해되는 수요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경제성 적절성 여부가 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먼저 발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논란과 갈등을 유발시킬 만큼 애매한 어떤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 붙여놓는 거죠. 그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건 뭐 자명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검증위원회가 지금 검증 결과를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도 유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내년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게 유야무야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야무야 되기는 어렵죠. 네. 이 문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짧게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지만은 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요. 1992년도에 부산시 도시계획에 처음으로 신공항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공항 후보지를 물색을 해보겠다. 그리고 2006년에 국토부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4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TK, PK의 근본적인 이제 지역 갈등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자꾸 정치적인 고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표류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부산, 가덕도 또는 밀양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걸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 포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자칫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TK, PK의 민심이 갈라지면서 다음 대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대국민 사과하고 포기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결국은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닌 김해 신공항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물론 이제 프랑스의 전문 용역 기관에서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지만은 그 부분도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이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김해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이제 앞으로 가덕도로 지금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결국 이제 특별법으로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특별법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다시 되돌려지지는 않고 가덕도로 결정이 날 경우에는 탄력을 받아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김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공수처법 이야기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제 공수처법 위헌 청구 결론을 빨리 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위헌 청구 소송 들어간 지가 그건 1년이 다 돼가죠. 다 돼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들이 이미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수처법의 그 위헌적인 소송 절차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이야기하신 대로 비토권,
즉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위원장이 선임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20대 국회 말 때 이 야당이 워낙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사실 여당에서 제안한 겁니다. 여당에서도 심지어는 야당이 공수처장 위원장 선임권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뭔가 모르게 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권의 어떤 노림수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 사실상 이 공수처장위원회가 뭔가 합의가 되지 않다 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특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고유적인 권리로 봐야 되고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비특권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특권은 어떤 형태로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이것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뭔가 원론적으로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수처장 위원장 임명권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수처가 이야기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 수사 등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서 비특권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특권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여권의 입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특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법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위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헌에 대한 부분은 야권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끝내야 되겠죠. 뭔가 모르게 이것이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위헌에 대한 빠른 부분에 대한 빨리 결정을 요구하는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 소송에 대한 그 위헌 여부가 뭔가 딱 부러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헌법의 제12조, 제16조 등등을 보더라도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임명하는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수처가 임명하는 검사가 그럼 검사를 부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정보에 또 검찰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검찰청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검사를 부를 수 없다는 이런 부분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로 짐작해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은 위헌 청구 소송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고 위헌이라는 똑부러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헌재 쪽에서 정치적 판단을 빨리 해달라라는 것은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이제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비토권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 비토권을 통해서 공수처 출범을 아예 무력화시키라, 방해하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쭉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금 막는,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수처법을 당초에 통과시킨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도 결사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1대 국회 총선 제1호 공약이 공수처법 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법적으로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이미 출범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선정하는 데 시간 보내고 이번에 또 공수처장 후보 선정하는 데도 또 시간 보내고 사실상 지금 방해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청구까지 해놓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시 또 공수처장 후보를 재공모하자. 라는 얘기는 결국 끝까지 지연제약전을 통해서 방해하고 결국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에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시대적인 과제거든요. 그러면 법에 따라서 빨리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여야가 추천한 그런 공수처장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든다면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가 지금 3명이 있거든요. 그럼 그중에 2명을 빨리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이슈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해지를 실현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최근에 여권 발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지금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주거 추진단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의 미래주거 추진단장 그 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기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파트를 살아보는 것은 뭐 결국 좀 그 아파트 환상에서 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에 사는 것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환상이 아니죠.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의 어떤 의식주 구조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환경과 좀 더 좋은 질에 대한 그런 주거적 환경에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책적 잣대로, 제도적 잣대로 이게 환상을 버리라는 것은 굉장히 좀 후한무치한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전세 시장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디자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산업의 한 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이고 원활한 어떤 수단으로 시장이 흐르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걸 인위적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전세 시장은 매매라든가 임대 시장의 가장 강력한 허브라인입니다. 강력한 허브라인인데 이것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제는 뭐 전세보다는 월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이 국가 제도로서 이건 재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뭐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다른 형태로 이것을 이슈로 돌리려는 그러한 어떤 책임이 없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진선미 의원 좀 자신의 말을 곡해한 언론 보도에 좀 난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진선미 의원이 고급 브랜드 아파트의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권 이러니까 상당히 거창한데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 본인도 지금 강동구 명일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본인 해명은 1999년도부터 계속해서 저는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이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내는가 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도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진선미 의원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제 이틀 전에 정부가 11만 4천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전세 대란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절반 이상 6만 가구 이상이 매입 임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오피스라든지 빌라, 연립 이런 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임대로 내놓는 그 현장을 가보니까 방이 3개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선미 의원이 상당히 좀 좋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만 버린다면은 얼마든지 질 좋은 그런 주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이라는 이 단어는 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단어다. 예.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그런 전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 그런 문제가 되고, 마치 아파트를 포기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상 해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계속해서 뭐 침소봉대하는 그런 이제 보수 언론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어쨌든 간에 집권당 의원은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전월세 관련해서는 신중한 발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발언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